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주요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있습니다. 시멘트, 철근 등 건축 원자재 값이 급격하게 오르며 건설 현장 곳곳에선 공사비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에 눌려 주춤하던 서울 구축 아파트 차기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되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올해 국내 증시에서 11조 원 넘게 순매도하며 이른바 셀코리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 등의 통신주만큼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주요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로 인해 대기성 자금이 은행 예적금으로 이동하는 영머니무브 현상이 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수신상품 금리를 속속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한 KB국민, 하나은행은 오늘부터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5에서 0.40%포인트 인상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내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리며 우리은행도 수신금리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나흘 만에 은행들이 수신금리에 적용한 겁니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분이 예적금에 반영될 때까지 길게는 2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빨리 올리면서 수신금리는 천천히 올려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발빠르게 기준금리 인상 반영에 나선 겁니다. 이 같은 수신금리 인상으로 주식 등 자산시장에서 은행으로 돈이 몰리는 영머니부부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금리 상승기와 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에서입니다. 다만 수신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도 늘어나게 되면서 대출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현재 연 5% 중반인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가 연 6%를 넘어설 것으로 은행권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금리 또한 6%대 중반으로 훌쩍 뛰면서 7%대 주담대 금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준금리 인상분은 다음 달 코픽스부터 반영돼 대출금리가 치솟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건설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멘트와 철근 등 건축 원자재 값이 급격히 오른 탓인데요. 원자재 값의 인건비와 이자 등 비용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라 건설 현장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계 공급망 불안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건축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사비 증액을 두고 건설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쌍용 C&E는 최근 일종 시멘트를 1톤당 기준가에서 15.2% 오른 98,000원에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멘트 제조 원가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유연탄 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유연탄 가격은 1통당 18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가격이 피크였던 3월 중순보단 27.7% 감소했지만 올해 1월에 비하면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연탄에 이어 시멘트 값이 오르면 이를 원재료로 하는 레미콘 가격도 도미노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철근의 원재료인 철광석 역시 가격이 올 초보다 15% 이상 오르는 등 건설 원자재의 도미노 인상으로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전국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는 지난 2월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건자재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계약 단가를 올려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불응한 현대건설 현장에 대해서 오는 20일부터 보이콧을 감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남권 최대 재건축 사업지인 둔촌주공 현장도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비롯한 둔촌주공시공단은 원자재값 인상으로
공사비 인상은 불가피한데 조합은 오히려 공사비 증액 계약을 취소하는데 양측 간 강대강 충돌로 공정률이 52%인 현장이 공사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조기에 해소되기보다는 향후에 물가 상승과 함께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이나 건설 공급 등의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업계 안팎에선 앞으로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는 건설 현장이 더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과 함께 인건비가 오르고 있고 금리도 상승세를 타 건설사들이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고 있는 탓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규제에 눌려 주춤했던 서울 구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죠. 차기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며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소식에 서울의 구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는 현 정부 들어 각종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부동산 앱 직방이 통계 모형을 활용해 신축이나 구축 여부가 실거래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봤더니 서울에 있는 30년 이상 구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가격 차이가 지난 2018년부터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구축 아파트 매매값은 일반 아파트보다 18% 높았는데 2018년엔 격차가 6%가량으로 좁혀졌습니다. 이어 2019년엔 4%로 낮아지더니 2020년 1%까지 하락했습니다. 구축 아파트가 재건축될 거란 기대가 거의 없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속도를 올리면서 지은 지 3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 단지 위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로 40년 된 서울 압구정 신현대 11차 아파트 전용 면적 183.41제곱미터는 지난달 17일 5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1월 신고가보다 10억 원가량 급등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일 31년 된 경기도 성남시 시범 삼성 아파트 전용 면적 171제곱미터는 24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20년 10월엔 17억 원이었습니다. 2년 새 8억 원 정도 뛴 겁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들을 하게 되니까 이 수요자들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당분간은 오래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게 되고 이 가격도 어느 정도 우상향의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오는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의 속도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며 보험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보험주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3일부터 오늘까지 보험주 12개를 편입한 코스피 보험지수는 14.23% 올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업종지수 수익률 1위로 원자재 가격 강세로 수혜를 본 철강금속을 넘어선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 미국의 긴축 우려 등 연초 대비 9.87% 하락한 코스피와는 대비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KRX 보험지수는 삼성생명, 하나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12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사 주가 흐름을 반영하는 지수로 롯데손해보험은 연초 대비 40.63% 상승했고 이어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하나손해보험 순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러한 보험주의 강세에는 금리 인상 수혜 기대감이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해 운용자산 이익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는 향후 보험주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며 새 국제회계 기준의 구체적인 계획 발표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IFRS 17이 도입이 되면은 이제 도입을 이제 전제로 보면은 손해보험주가 상대적으로 생명보험주보다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한 번 더 이제 주가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 들어 국내 증시에서만 11조 원이 넘게 순매도하며 이른바 셀코리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되고요. 인플레이션 등의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가 이어지면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는 분석인 건데요. 윤혜림 증권부 기자와 함께 상황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시장 상황은 약보합권에서 끝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시황 짚어주시죠. 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졌는데요.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11% 내린 2693.2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속되는 외국인의 팔자세에 코스피가 박스권을 갇힌 모습인데요. 코스피 역시 0.67% 내린 918.25포인트의 거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신저가를 여러 번 갈아치운 종목 중 하나인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0.15% 오른 66,700원의 거래를 마쳤으나 여전히 시가총액은 400조 원을 밑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돈을 뺐거든요.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현황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15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총 11조 3,333억 원을 팔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순매도 금액 43.7%에 해당되는 규모로 국내 증시의 지수 하락세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특히 2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으며 이달 들어선 이미 3조 7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좀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셀코리아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나 긴축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 원인이 뭡니까? 네, 우선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섰는데요. 한국은행 금통위는 지난해 8월, 11월, 올해 1월 달과 이달 14일 총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는 경기하락 우려에도 심상치 않은 물가 상승에 따른 대안이라는 분석인데요. 특히 지난달 한국 소비자 물가는 10년 3개월 만에 4%대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미국 소비자 물가도 같은 기간 8.5% 급등하면서 4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30원을 돌파하는 등 달러화 강세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과 신흥국 시장의 리스크 회피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에 따라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종목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팔고 또 담았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달 외국인이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주가 많았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2조 318억 원, SK하이닉스 4,130억 원, 네이버 1,726억 원, 에코프로비엠 1,708억 원 순으로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텔레콤이었습니다. 외국인은 SK텔레콤 1,644억 원을 순매수했으며 이어 SOE 1,273억, KT 1,142억 원, 현대중공업 838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1분기 호실적에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의 호재가 사라진 반면 통신주는 가입자 증가와 비용 절감 효과, 요금이나 망 이용률 리스크가 해소되며 업황 개선에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또 코멘트가 있을 것 같고요. 전략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을 텐데 이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증권업계에서는 현재 원달러 환율 수준을 고려하면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손주섭 KF투자증권연구원은 최근 외국인 지분율 감소는 원화 약세 환경 및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 등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한국 경제나 코스피 기업의 펀더멘털 양화에 따른 장기적인 비중 축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분율이 낮아진 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의 재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지속적인 매도세에 불구하고 JYP 엔터테인먼트나 현대 미포조선 등 여전히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국내 증시 상황 짚어봤습니다. 증권부의 윤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의 사운드바 제품들에 대한 글로벌 테크 매체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얇고 가벼운 데다 TV 스피커 이상의 성능을 갖췄다는 건데요. 정세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4월 국내 출시한 2022년형 사운드바입니다. 40mm 두께의 얇은 디자인과 향상된 음질로 글로벌 테크 매체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먼저 글로벌 IT 매체 기즈모도 호주파는 HWQ990B를 주목했습니다. 이 매체는 단순히 TV 스피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운드를 보강하는 역할을 제대로 한다며 다른 어떤 제품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TV와 사운드바 스피커를 동시에 활용해 서라운드 사운드를 구현하는 Q 심포니 기능에 대해서도 더 높은 수준의 음질로 재탄생시켜 몰입감을 높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IT 전문 매체는 HWS800B의 슈퍼 슬림 디자인을 다뤘습니다. 테크하이브는 실제로 사용해보면 슬림한 사이즈를 더 실감할 수 있다며 두께가 옷걸이 봉보다 약간 더 두꺼운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천장 방면으로 소리를 내보내는 두 개의 업파이어링 드라이버로 더욱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 IT 전문 매체 테크레이더는 프리미엄 성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라면 삼성의 플래그십 제품인 Q 시리즈 사운드바가 최적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출시한 2개 모델을 비롯해 상반기 내 13개 이상의 신모델을 국내 시장에 선보입니다. 이를 통해 홈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구축하려는 소비자의 트렌드를 이끈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기아가 중고차 사업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일반 차량과 전기차를 아우르는 고품질의 인증 중고차를 공급하고 신차 구독 서비스와 연계한 중고차 구독 상품 개발, 최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벤치마킹한 구매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래 중고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장기 전략으로 2030년까지 전기차 선도 브랜드 도약을 목표로 한 만큼 중고 전기차 시장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증 중고차 판매와 더불어 기존 구독 서비스와 인증 중고차 사업을 연계한 중고차 구독 상품 개발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정비 경납고에서 항공기 세척에 나서며 엔데믹 시대의 손님 맞을 채비에 나섰습니다. 이날 세단장을 한 항공기는 장거리 노선에 투입되는 보잉 747-8I로 엔진 세척을 할 경우에 배기가스 온도를 2도씩가량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연료 효율성이 개선돼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0톤가량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항공은 정부의 국제선 노선 증편 계획에 맞춰 항공 좌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운항이 중단됐던 노선들도 차츰 정상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구온난화 피해를 줄이기 위한 탄소 중립,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화석 연료 대신에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수소에너지 활용 등을 추구하고 있는데 쉽게 인프라가 구축되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땅의 열로 에너지를 활용하는 이른바 지열 발전이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열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열 에너지 이제 땅의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열 에너지라는 건 토양이라든가 안반이라든가 지하수, 예.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 자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태양열의 약 47%가 지표면을 통해서 지하에 저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지표면 갖고 온 땅속의 온도는 10도에서 한 20도 정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냉난방이죠. 살고 있는 지역에 지하 파이프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지하로부터 열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여름에는 지하 온도가 지상보다 낮고 겨울에는 높다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하를 지상으로 올리기 위해 펌프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드는 에너지가 일반적인 냉난방 시스템에서 소모하는 그런 에너지보다는 아주 매우 적습니다. 지열 에너지의 장점으로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요. 운전 기술이 간단하고요. 공해물질 배출이 없는 청정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30억 년간은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것이죠. 예. 그럼 이 지열 에너지 들으면 참 좋아 보여요. 그럼 활용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나요? 서유럽 국가들이라든가 북유럽 이런 나라들은 거의 1970년대부터 주택 난방을 지열 냉난방으로 전환해 오고 있는데요. 네.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 가정의 5곳 중에 한 곳은 지열 난방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화산이라든가 온천이 많은 아이슬란드에서는 지열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는 난방의 거의 90%를 지열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고요. 지열 발전에 이용하고 남은 온수로 한겨울에도 실외 수영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천 도시로 유명한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는 도시 전체 건물의 95%가 지역 발전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지역 난방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난방용 석유가 연간 10만 킬로리터나 절약되면서 대기가 아주 맑고 청정한 도시로 유명하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열 에너지를 활용한 것이 롯데월드타워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지열 냉난방을 이용해서 연간 전력 6,675메가와트시죠. 예. 이거를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있었다는 거 오늘 처음 안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뭐 세계적인 기업들도 있을 텐데 세계적인 또 벤처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열 에너지를 갖다가 그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지금 소개해드릴 거는 올해 2월에 빌 게이츠가 설립한 청정 에너지 투자 펀드죠.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에서 총 365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고 지금까지 총 776억 원의 투자를 받은 기업인 단델리온 에너지를 한번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예. 단델리온 에너지의 공동 창업자인 캐시아노는 예전에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연구하는 조직인 알파벳 X에서 일했다고 해요. 알파벳 X에서 캐시는 지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임을 알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알파벳 X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의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실험을 하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데입니다. 성공한 프로젝트로는 미국에서 시행병 중인 배달 드론 프로젝트인 윙 등이 있고요. 물론 단델리온도 성공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단델리온이 2018년 6월 자체 설계로 제작한 2,400만 원 상당의 지열 히트펌프를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지열 냉난방 설비 시공, 그다음에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뭐 투자 유치 금액도 굉장히 크지만 빌 게이츠에게 인정받는 거 이 자체만으로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기술력 탄소 저감 효과가 탁월했기 때문 아닐까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단델리온 에너지를 소개해드리는 것이 많은 지열 에너지를 갖다 활용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지열 냉방 많은 그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설치를 위해서는 마당에 시치를 하는 등 초기 공사가 필요하고요. 이에 따른 초기 자본도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에 단델리온 에너지는 직접 굴착 장비를 개발했는데요. 크기가 아주 작으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시추 장비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일반적인 굴착 장비로는 불가능한 작업 수행이 가능해졌고요. 비용도 현격히 낮아진 것이죠. 이제는 아주 좁은 공간에서 굴착이 가능해졌고 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모든 작업을 수직 통합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 열 펌프 제조에서부터 그 설치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모든 공정을 직접 진행을 하면서 비용도 절감하고 그리고 신뢰도 얻었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주에서 설치 시작을 하면서 2021년 9월부터는 미국 동북부 지역으로 서비스적으로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뉴욕과 커네티컷에 700개 이상의 지열 히트펌프를 설치하면서 2021년 10월 기준 19만 톤 이상의 탄소 배출량을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게 여름과 겨울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지열 에너지는 정말 매력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를 기반으로 지열 냉난방을 보급을 하고는 있지만 최근 와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열 발전, 지열 에너지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